오늘은 강원국 작가님을 모시고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비트코인 시장이 네. 12월부터 하락 횡보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 트럼프 취임 시기 최고점이었고 그 후에 찍고 내려오고 있죠. 그쵸. 네. 1월 109,000달러.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동안 비트코인 반감기 다음에는 예. 1, 2월에 폭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사이클 패턴이 지금 깨진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월에 폭등하는 게 좀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계절성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벤트가 무조건 계절성보다 먼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이벤트가 있으면 그거를 계절성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재수 없게 그 2월에 좀 안 좋은 이벤트가 두 개나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게 이제 무역 관세 이벤트였고요. 갑자기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를 패버리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마이빗 해킹 사건이었죠. 네. 그게 엄청나게 컸죠. 그러니까 하나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암호화폐 쪽에 엄청난 큰 악재였죠. 네. 그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굉장한 악재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바이비트가 세계 2위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위가 바이낸스고 2위가 바이비트예요. 그 다음에 OKX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다 중국계 거래소들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걔네들이 보안을 최근 몇 년 동안에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해킹을 막을 수 없구나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내 코인 어디다가 냅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께서는 원래 네. 120일 이평선 이 투자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예. 요번에도 120일 이평선 비트코인 최근에 깨졌거든요. 네, 그래서 싹 다 팔았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다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왜 트럼프가 그 트루스 소셜에 뭐 하나 올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전략 비축 자산 뭐 큰 거 하나 나간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 뺀 다음에 한 20% 정도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근데 그게 지금 물려 있어요. 왜냐면 그 트럼프 빨이 하루 만에 깨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트럼프가 그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죠. 그러니까 비축자산 우리 하겠다 하는데 그 후에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 지금 이제 84,000불까지 떨어지면은 일본 기준으로 이제 그때 손절을 할 거고, 근데 이게 그 위를 버틴 다음에 다시 120선 위로 돌파하면은 추가 매수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그럼 작가님은 실제로 예. 120일 이평선 깼을 때 비트할 때 다 팔고, 네, 그렇죠. 다 팔고. 그 안에 예. 그 이평선 안에 들어오니까 예. 다시 사고.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죠. 다시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 이벤트 때문에 일단 살짝 먼저 들어간 거죠. 살짝 네. 먼저. 워낙 그 트럼프가 세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20% 정도. 그래서 그 세게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빨이 하루밖에 안 먹힐 줄은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 지구 1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네네. 효과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 심리 전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금융시장 전체가. 이거는 이제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표들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분기 경기 실체 우려가 확실히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요, 일단 호재가 나와도 일단 호재가 호재로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호재로 인지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안 커요. 그 대신에 악재가 나오면 그게 엄청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은 정반대로. 조그만 것만 나오도 막 대박 나고. 그렇죠. 그리고 악재가 터져도 뭐 이 정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근데 지금 확실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실제로 올해 1월 초에 네. 그 온도 파이낸스 알트코인에서 엄청난 물량이 락업 해제가 돼서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분위기 완전 트럼프 취임 전까지 그걸 잘 버텨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대단한 악재인데 버텨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호재 악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거 사실 뭐 민간 인생이랑 똑같죠.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도 어떤 사람 기분 안 나빠, 또 어떤 사람 되게 기분 나빠. 이런 건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작가님 요번에 네.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예. 그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뭔가 큰 중요한 발표를 하고 서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막 폭락을 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섹스라는 사람이 거기 지금 그 크립토 앤드 AI 짜르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X에 쓴 글을 봤는데 뭐 대충 이해는 갔어요. 사실 이제 코인쟁이들이 원했던 거는 그거죠. 이제 미국이 전략 자산을 만드는데 돈을 이제 엄청 투입해가지고 코인을 사주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거기 내용을 정확히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래 우리 이걸 만들 건데 일단 우리가 그 범죄자한테 압수한 20만 개가 일단 핵심 물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재무부와 상무부에게 추가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을 그러니까 걔네들은 추가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을 이제 강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나 거기 그 말이 있어요. budget neutral. 그 말은 이제 그 납세자들한테 손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가 세금을 거두지 않는 식으로 사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서를 몇 개 이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 당장 미국 정부는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20만 개를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 네. 압수한 것들은. 예, 그리고 그 추가 자금에 대해서도 좀 뜨뜻미지근하고 그리고 납세자들의 피해 안 주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단서가 있었는데 그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바짓 뉴트럴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봤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는 그 이제 기존 자산을 팔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포트 넉스에 8,000톤 정도 금이 있는데 네. 그걸 일부화 현금화 시켜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겠죠. 이제 또는 이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기타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로지 그냥 압수한 물량만 가지고 비축 자산을 만들고 추가 돈은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네. 그럼 아예 명확하게 알트코인은 압수한 자산 가지고 전략 준비 자산 삼을 건데 네. 뭐 국가 자산 아까처럼 세금 안 걷고 자산 일부 금 팔아서 사겠다 이런 것도 안 한다. 그렇죠. 이제 금 팔아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나 알트코인을 살 수 없다라고 못 박은 거예요. 아 그죠? 그냥 얘기가 네. 없는 게 아니라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안 산다고 못을 박았어요. 예, 거기 알트코인은. 들어 있어요. 그 한마디로 이제 아. 그게 그 추가 자산, 그러니까 추가 이제 매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범죄 조직에서 뺏은 것만 하는 건데 요즘 근데 범죄 조직들도요 사실은 이제 코인으로 많이 이제 안 하거든요. 초창기에는 이게 추적이 잘 되는 거 범죄 조직들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협박하고 이제 해킹 같은 거 하면서 비트코인 줘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잘 안 들리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다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현금은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범죄주의 입장에서도 현금을 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코인을 받는 것보다는. 예. 작가님 그 비트코인은 추적 못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아닌가요? 그 처음부터 생긴 비트코인부터 지금까지 다 추적이 가능하죠.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얘가 이제 지그재그로 여기 움직였다 하면은 이놈은 뭐야? 이놈은 뭐야? 이놈은 뭐야? 그 이놈을 추적해보세요. 이렇잖아요 이게. 이게 되게 불안하죠 기본적으로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내가 누구 협박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은 내가 이제 1억짜리 가방을 받는 게 훨씬 낫죠. 예. 아 현금만 못하다. 예, 그죠.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제일 좋아요. 예, 그쵸. 코인보다. 해외로 빼돌리기가 코인이 좋은 거지. 그쵸. 국내에서 그냥 할 때는 현금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게 해외로 빼돌린다 하더라도 그 해외 거래소로 보면은 걔네들 KYC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추적이 가능하죠 결국은 어느 정도는. 예. 그러면 작가님 결국에는 전략 비축 자산 비트코인 삼는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겠다. 근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살지는 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근데 바젯 뉴트럴이라는 확실히 들어 있었어요. 예.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막 비트코인 얻으려 그거는 절대 없다. 예, 네. 그건 없다. 예,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기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일부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들어있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냥 뜨뜻미지근한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가 원했던 거 그거잖아요. 이번에 그 한 500억 달러를 여기 뭐야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뽑아가지고 비트코인 빵 이제 이런 걸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참아할 수 없었겠죠, 사실은.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반발이 심했을 수도 있죠. 그 미국 전체 우리는 코인쟁이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미국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야 그 지금 미국 예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 5%를 뭐 비트코인 한 대 쓴다고 이게 뭐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 지금 굽는데 하면서. 네, 네. 네. 그럼 비트코인 끝난 겁니까 이제? 끝났다고 볼 수는 이제 없고요. 사실 이제 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오늘이 지금 3월 7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이 오늘 밤에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그 코인 아이들이 뭔가 행사를 크게 하나 해요. 근데 큰 행사를 크게 하면서 이런 거 하지 않을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다 됐고 그냥 오케이 우리 한 1억 불 넣게 이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남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서프라이즈가 나와줘. 예를 들면 진짜로 뭐 금은 얼마 녹여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사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다시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일단 국가 쪽에서는 그러면은 생각보다 수요가 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죠. 사실 근데 비트코인 수요는 사실 그 국가에서만 나오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그래도 좀 살아있다고 봐야죠. 어쨌든 오늘 밤에 어떤 그 비트코인 서밋이었나요? 뭐 네, 맞아요. 네. 거기서 좀 큰 게 나와주면
다시 상승 반등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일단 국가 수요는 좀 약할 것이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금 8,000톤 저기 돈 그냥 금이 누워 있는 거잖아요 창고에. 근데 네. 거기서 예를 들면 1,000톤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투더문 가는 거죠. 그럼 왜 투더문 가냐면은 미국이 그렇게 하면 딴 나라를 따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예, 예를 들면 최근에 며칠 전에도 그 뭐 민주당 무슨 위원회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전략자산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솔직히 그 한국 어르신들 특히 정치인들이 코인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미국이 하네 우리도 따라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미국이 이제 미려 화폐를 또는 비트코인이 연동한다라는 조짐이 보이면은 미국의 적국들도 결국은 사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그게 오늘일 것이냐, 뭐 몇 달 뒤일 것이냐. 그죠, 네, 네. 네. 그게 되면 가격이 날아갈 텐데. 네.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게 규모가 생각보다 작다 하더라도 전략 비축 자산을 둔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이기는 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설사 오늘 큰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전략 비축 자산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뭐 미국 주식이나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거시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좀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격이? 네, 근데 실제로 그 전략 자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그게. 네. 좀 더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된다. 그죠. 네. 작가님 그 12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 손실이 있어라도 손절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반대로 이게 이탈해서 내가 손절했어. 네. 또 다음날 들어왔어. 예. 그럼 또 사. 예. 또 이탈해서 또 손절하잖아. 네, 맞아요. 예. 계속 손해가 누적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제 한 번 또 추세가 갈 때는요. 네. 들어갔어 해가지고 2배 먹고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 또는 이제 50% 이러면 이제 그 가장 그 최근의 사례는 그 9월쯤 들어가가지고 이제 최근에 팔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6만 불 정도 들어가가지고 10만 9천 고점 찍고 9만 불 정도 팔기 때문에 50% 버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익절할 때 첫 번째 익절하는 경우가 손절하는 경우보다 좀 더 많고 그리고 익절할 때 먹는 폭이 손절해서 깨지는 폭보다 훨씬 커요. 예, 그러니까 승률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럭저럭인데 이제 그 손익비,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 이만큼 먹고 깨질 때 이만큼 깨진다는 게 엄청 크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면 내가 돈 버는 거죠. 그래서 1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비트코인 사고 팔고 하시는 거군요.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 또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사실 투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맞긴 맞는데. 뭐 싸게 사는 거.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깨지면 안 되죠. 네, 그죠. 일단 이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생존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른 수익, 세 번째가 큰 수익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3번만 생각하고 1번, 2번을 이제 까먹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 사실 120일 선으로 거래하면은 큰 손실은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22년 같은 대하락장이 와가지고 장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빠지면은 얘가 초반에 결국 120에서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초반부터 그 이제 하락장 그 후반까지 이 어마무시한 손실 이거는 다 피해갈 수 있죠. 사실. 예. 저는 참 공감이 되는 게 예. 제가 요번에 알트코인을 약간 투자했다가 예. 이 초반에 저 손절을 잘 안 했더니 말씀하신 그 대하락을 다 맞았어요. 저는. 물론 이제 비트도 갖고 있어서 다행히 위안거리는 있긴 하지만 예. 역시 이게 진짜 특히 이 손절이 중요하구나. 네. 작가님의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인데 다들 이렇게 자세히 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제 그 투자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보통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렇지. 작가님 네. 그럼 이제 알트코인 얘기 좀 나왔으니까. 예, 네네. 알트코인 지금 뭐 내가 손절 작가님의 그 120 이평선 이론을 잘 안 해서 네. 물려보신 게 또 계시고 또 알트 굴장 올 거니까 예. 이거 맞더라도 결국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믿는 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비트코인 한번 쏴주면 올해 네. 일단 다시 한번 크게 오를 거라는 요 전망은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25년에 그 한두 방 정도는 남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좀 파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일단 팔아놓고 이제 내가 틀렸다. 그럼 하락장이 올 거 아니야, 근데 와장창창 난 그거 피해 갔어요, 근데. 네. 근데 내가 맞았다.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사실 재주입하면 되거든요, 나는. 그냥 팔아줘 나는. 예. 오르는 거 보고 사도 된다. 그죠. 오른 거 보고 들어가도 별로 늦지 않죠. 예. 그죠. 그럼 요번에 비트코인 상승장이 어쨌든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거라고 보시면 네. 알트코인들은 그때 다시 많이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그 한두 방 나올 때 여기서 한두 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그 한두 달 내에 번 50%, 70%, 80% 오르는 그 샷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15만 달러 가고. 예, 그렇죠. 그렇게 샷이 두 번 크게 나오면은 그 샷 나오는 그 구간에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죠. 예.
예.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10년을 바라볼 때는 알트코인 다 쓰레기라는 건 저는 계속 유지해요. 그 포지션은. 예. 그럼 지금 내가 물렸는데 마이너스 50%다. 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미 어차피 물렸으니까 네. 요 불장 올 때까지 들고 갔다가 이제 회복하고 조금 더 수익을 노려볼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일단 팔아야 돼요. 예, 일단 판 다음에 이제 다음 매수를 할 때는 그 매수한 코인을 어떤 조건에 팔 건지 좀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 보세요. 지금 생각 안 한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투자를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손절을 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 매수는 예를 들면은 뭐 120일선에 맞춰서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얘를 언제 팔 것인가? 그 예를 들면은 뭐 계속 쭉 올라가면은 고점 대비 뭐 20% 떨어지면 팔 것이다. 또는 다시 120선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팔 것이다. 한마디로 다음에는요 매수하기 전에 얘를 언제 팔지 미리 그 고민하고 들어가 보세요. 네. 근데 그거 아무도 안 해. 예, 되게. 예. 제가 이거를 5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예. 되게 신기해요. 네. 예, 저는 모든 매수를 할 때 얘 언제 팔지 알고 들어가요. 예, 네. 언제 팔지 정하고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차피 시나리오 3개밖에 없어요. 오른다, 내린다, 흉보한다.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안 해 사람들이. 그럼 되게 신기해요. 알트코인을 예. 어떤 기준으로 매도하는 게 좋을까? 알트코인은? 알트코인도 재밌는 게 이게 알트코인의 자체 이평을 보는 방법이 있고 비트코인의 이평을 따라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백테스트를 이번 주말에 엄청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냥 알트코인도 비트 120일선에 맞춰서 거래하는 게 좋아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이평선을 보면은 20일이 제일 좋아요. 예, 리플도 그렇고 솔라나는 10일이 좋았나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더리움을 자체 20일 이평으로 살았다 팔았다 하는 거보다 그거를 그냥 비트코인이 120일선 돌파할 때 이더도 사고 이제 내려갈 때는 파는 전략이 더 좋더라고요,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더리움만 그런 게 아니라 솔라나도 그랬고 도지도 그랬고 리플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거의. 예. 그럼 결론은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들은 웬만하면 다 벌고 그때 사도. 그렇죠. 예. 비트코인이 120평 깨지고 떨어질 때는 착살나는 거죠, 하인이. 네, 그렇죠. 네. 결국은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도 오른다. 근데 그거는 사실 시장에 거래하는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진짜 뭐 10% 20% 박살나는데 알트 혼자서만 150% 올라가는 건 본 적 없거든요, 저는. 네. 그런 일은 평생 일어나지 않을 거고. 네. 그렇죠. 뭐 특정 아주 작은 개별 알트. 그렇죠. 물론 500개 중에 뭐 이제 특정 엄청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르는 그 4개 빼고. 네. 근데 그 4개를 내가 그 전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작가님, 비트코인 월별 상승률 데이터 이런 거 보면. 네. 보통 2월 달이 특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벤트 2개 때문에 망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3, 4월의 계절성 이제 이벤트를 제외하고 거시를 제외하고 계절성으로 볼 때 3, 4월은 좀 어떤가요? 3월은 이제 최근 4년 동안은 되게 좋았는데 그 전엔 또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쏘쏘고요. 3월 같은 경우는 4월은 좋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9월까지가 사실 별로 안 좋고 특히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이 최악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알트도 그렇고. 네. 그리고 4분기는 보통 좋죠. 네. 네. 4분기에는 거의 모든 애가 좋아요. 네. 네. 작가님과의 인터뷰에서 2025년 한국 주식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좋은 분야로 뽑아주셨었거든요. 거기다 미국 주식과 금도 넣었어요. 맞아요. 미국 주식도 올해 대통령 첫해가 좋다 그랬고 금 원자재는 10년 동안 슈퍼사이클 온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 좋고 비트코인하고 미국 주식은 좀 헤매고 있는데 뭐 금도 많이 올랐죠. 그럼 비트코인이 25년도 좋을 것이다. 이 전망은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은 유지를 해요. 그러나 저는 가격을 보고 투자하겠다. 가격 오르는 거 보고 투자하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저 이어서 미국 주식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작가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좀 어떤 이유로 미국 주식이 흔들린다고 보고 있나요? 일단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확실히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몇몇 기관에서는 1분기에 벌써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때는 정부 지출이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경기가 유지가 되기는 하는데 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지금 매우 망가졌죠. 지금 그 미국의 국채가 지금 분기에 1조 달러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마스크라는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지금 아예 기관을 날려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지출이 줄고 실업률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미국이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지금 당장 주시장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그 두 번째는 요번에 그 딥시크 사태를 보고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 사실 이게 그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 기발한 그 발명은 전부 다 백인들이 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애들이 하든지 유럽 애들이 하는데 유럽 애들은 그 기발한 발명을 상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는 백인들이 내는데 결국 그게 돈이 되는 건 다 미국이거든요, 그게. 그게 이제 빅테크가 특히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 전에는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90년대부터 늘 그래왔어요. 뭔가 새로운 거 빵 터트린 건 늘 미국이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동아시아 애들이 우르르 따라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꽤 높은 수준으로 모방해가지고 가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의 패러다임은 빅테크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그 독점이고 따라오기가 어렵다라는 패러다임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딥시크가 터지고 나서 AI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시스템이구만. 이제 그 백인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놨는데 동아시아 애들이 얼추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갈 수 있구나. 이게 파악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AI도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러니까 엔진은 다 이제 독일에서 만들고 이제 했는데 이제 현대차도 뭐 멀쩡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AI도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빅테크 쪽도. 네, 그러니까 빅테크 is not very special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 네,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AI와 미국의 빅테크가 정말 다른 국가가 따라할 수 없는 뭔가 신세계적인 그건 없다는 거죠. 네, 그죠. 네. 이것도 그냥 기존의 뭐 반도체 같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동차 비슷한 거 아니냐, 그 배터리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냥 좀 빨리 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리고 걔네들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1도 없어요. 근데 그 위대한 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대천재들이죠. 근데 이제 동아시아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중국도 그렇고 한국, 일본 맨날 이거잖아요. 보고 있다가 저거 되는 거 같네. 여기 따라해 보자.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동아시아가 따라하는 그 상품 보통은 퀄리티가 꽤 높고 그 대신 싸죠. 왜냐면 우리는 그 R&D나 그 시행착오를 안 겪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그럼 딥시크 사건 때문에 AI를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한 8, 90%는 따라가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97, 8%일 것 같아요. 97, 8%. 그죠. 네. 왜냐면 이제 저는 제가 아는 회사들 중에서도 딥시크 쓰는 데가 많아요. 그게 오픈 소스이고 그거를 노트북 하나에 딱 넣어볼 수 있더라고요. 그 노트북 하나에 LLM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개인정보 이슈나 이런 걸로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이슈라는 거는요 사실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들었는데 솔직히 개인정보 그 나가가지고 피해본 사람 뭐 많아요, 네? 제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아니 내 개인정보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내가 개인적으로 뭐 대단히 피해본 게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당장 뭐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게. 그거는 진짜 무슨 뭐 그 진짜 무슨 뭐 벼룩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M7이 좀 흔들리더라도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세 번째 또 하나 있지. 또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너무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비싸잖아. 그러니까 비싼 이유는 걔네들이 독보적이고 이 기술들은 얘네들이 독점하고 있고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밸류에이션 높다라는 거는 지금이 버는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순이익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한 거인데, 근데 이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이 그럭저럭 다 따라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면은 그만큼의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만큼 독점해서 못 벌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순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막 1년에 30%, 50%, 70%씩 증가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 거죠.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 그런 이유로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장기 조정 받고 있는 건가요? 좀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저도 사실 왜 테슬라가 그 애들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지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네. 다른 M7도 다 떨어질 요인이 있다. 그렇죠. 일단 비싸니까. 네. 작가님은 안 그래도 작년에 저하고 이제 연말 연초 인터뷰 하실 때 미국 주식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돼 있다라고 경고해 주시면서 그죠. 신흥국하고 비교할 때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죠.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25년은 대통령 뽑는 애고 돈 풀 거니까 좀 모르겠지만 26년부터 진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00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200일선. 근데 사실 미국 주식은 그 200일선 위로만 거래하는 것이 매우 건전하고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솔직히 나아요. 그럼 200일선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또 손절해서 파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미국 주식을 독자적으로 안 하고 자산 배분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주식 비중이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져갈 생각도 사실 있어요. 왜냐면 이러다가 또 갑자기 3월에 또 화려한 반등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 주식만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라면은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이 200일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 전체 종목을 파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그 미국 주식 비싸다 했는데 계속 갖고 있는 이유는 모멘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투자의 두 개의 큰 축은 이제 싸냐 비싸냐가 있고 지금 오르냐 안 오르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싸는데 오르지도 않아. 그러면 사실 보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그쵸. 예. 왜냐면은 비싸면은 그래도 오르는 모멘텀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싼데 모멘텀이 없어. 그럼 빠지지. 예. 그러면 이제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갖고 있을 이유가. 예.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가 지금 비싼데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이제 보유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비싼데 떨어지기까지. 그럼 그거 왜 사냐고. 예. 그렇죠. 예.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실 그 미국 주식이 과거에 워낙 지금 좋았다 보니까 최근 15년 동안 그렇죠. 15년 동안 좋았다 보니까 2009년부터 25년까지 그죠. 네. 국장 왜 하냐, 네. 부동산 투자 왜 하냐, 뭐 네. 비트코인 왜 하냐, 그냥 무지성으로 미국의 스파이, S&P 네. 500, 뭐 TQQ 이런 예. 거 그냥 DCA로 사라. 네. 그럼 떼돈 번다. 실제로 데이터가 벌었으니까. 예, 네네. 그런 분들 많으신데 지금 이 투자가 지금 대단히 위험한 포인트에 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죠. 예, 물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되게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장기 투자할 때 뭘 봐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 10년 단위로 투자할 때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잘 나가고 그 국가가 좋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싸냐 비싸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거의 역대 최고급 수준까지 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멘텀 때문에 한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오르는 흐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올해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사실 봤거든요. 네. 그러나 10년 단위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무조건 이겨요. 이걸 사실 내가 하는 소리도 아니고 골드맨삭스나 여러 미국 투자은행들이 그 10년 그 전망 보고서를 냈어요. 미국 주식. 기대 수익률이 다 뭐 0%, 2%, 3%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이요. 네, 그래서 그 미래 10년 동안에 그냥 달러 예금의 수익률이 미국 주식의 수익률보다 높을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봐요. 네. 뭐 2%, 3% 이자 주는 달러 예금이 미국 주식을 이길 것이다. 10년 그죠? 동안. 네. 내년부터 혹은 네, 맞아요. 네. 재수 없으면 올해부터.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네. 야, 이거 충격적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건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밸류에이션 모델들이 똑같은 말 해요, 그거 사실.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렇게 잘 안 받아주고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담론이 형성돼 있을까요? 심지어 요즘은 한국 부동산 팔아서 미국 주식만 하라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부동산을 팔아서 미국 주식을 하라. 아까 정확히 말하면 원화 자산을 하나도 갖지 말고 달러 표기 자산을 100% 가져야 되는데 그 달러 표기 자산이 미국 주식 적립식인 거죠.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두뇌가 없는 얘기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무슨 멍청한 소리라고 있어.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역사를 안 봐서 그런 거죠, 사실. 한번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주식시장 한번 보시라고 하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50년 단위로 투자를 하면요, 연봉이 10% 정도 나올 거야, 미국 주식 계속 하면은.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75년까지 하면은 연봉이 10% 받을 수 있어요. 그럼 7년에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자산이. 근데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 시기에는. 그럼 진짜 길고 50년 보면은 이번에 왕창 이뤄도 뒤에 많이 오를 테니까 결국엔 연봉률이 10%가 7년에 2배씩 느는 거 맞는데. 그렇죠. 근데 처음 10년 동안 때려 맞으면 누가 50년 버티네요,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수치는요, 사실 거의 대부분 다른 주식장도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도 처음 70년대, 80년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었어요, 사실. 진짜요? 그리고 90년대 IMF 때 개박살 났고, 근데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2000년대에 한국 주식 수익률이 미국보다 높았고요, 일단.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미국 주식 2009년 때려 맞은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됐고, 아니 저평가 아니지만 좀 이제 노멀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2010년에 다시 미국이 한국을 압도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25년에는 이제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 너무 말도 안 되는 때까지 올라가 있고, 특히 빅테크들이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개도국들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개도국들의 그 퍼가 보통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뭐 이제 뭐 8, 9, 10, 11 이런 쪽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도 한 9, 10 이 정도고.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26인가 그런데 거기서 빅테크들은 더럽죠, 당연히. 100 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작가님 그 미국에서도 그 기술주나 성장주 하락이 두드러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M7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 올해 그 밸류 인덱스 그게 뭐 VTV라고 있거든요, ETF가. 그거는 오히려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른다고 무시받아왔던 뭐 가치주, 뭐 전통적인 주식들이 들어본 거,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맞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근데 이런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 유지가 되려면 사람들 기대가 되게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기대가 좀 살짝 꺾인 거죠 기본적으로. 빅테크 쪽에는. 왜냐 사실 니들 거 다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핵심이거든요 지금. 작가님 그 과거 데이터를 보면 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서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을 때는 3년 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4년 차고 그 다음에 1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리고 2년 차가 보통 되게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1년 차에서는 그렇죠 최근 40년 동안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다. 그 전에는 좀 안 좋은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 17년, 37년, 57년 이때가 안 좋았어요. 예를 들면은. 그럼 40년 동안 깨지지 않았었는데 요 법칙이. 아니 깨진 적은 있는데 근데 나쁘진 않았다. 3년 차, 4년 차가 베스트긴 했는데 1년 차도 나쁘지 않았다 정도. 그러면은 아직 3월이니까 네. 25년 미국 주식은 여전히 좀 그래도 상승 쪽으로 아직 뷰는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뷰를 안 거둔 게 그러니까 원래 이 1년 차에 2월, 3월이 좀 부진하다가 결국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4월부터 여름까지 쭉쭉 가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 제 범위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4월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비실거린다 하면은 제가 제 뷰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주식 비중은 좀 어느 정도 퍼센트로 하고 계신가요? 전통 포트폴리오에서 50%가 주식이고 25%가 채권이고 25%가 금, 은인데 그 50% 주식 중에서 20%가 한국이고 20%가 미국입니다. 나머지는 인도, 중국, 어디야 또 일본 거기 나눠져 있죠. 그럼 생각보다 미국 주식의 이렇게 비중이 낮으신 거네. 전체에서 50%가 주식이고 거기서도 20%니까 뭐 한 전체 시드 한 10%. 그렇죠. 아니지. 아니 이 전체 20%예요. 자산 배분이 20%. 전체. 그러니까 그 50에서 20, 20, 10. 그러니까 20 한국, 20 미국, 10 나머지 세 나라.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중국이나 일본이 10이면 미국은 그냥 2배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일본과 인도가 10이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각각 20이죠.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를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반대로 저 중국이나 일본 뭐 이렇게 해외 시장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한국과 비슷하게 저평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사실 이게 이게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부터 이렇게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어요. 그게 무슨 패러다임이냐면은 선진국 신흥국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 1988년부터 94년까지는 이제 신흥국이 좋았고 94년부터 2001년 7년 6년 7년이네. 94년부터 2001년까지는 선진국이 다시 좋았다가 2001년부터 11년 10년 동안에는 이제 이머징이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신흥국이 잘 나가다가 2011년부터 25년 그러니까 최근 14년 동안에는 다시 선진국 그중에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 아주 가장 심플하게 보면 그냥 강남과 강북 부동산을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강남이 강북보다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거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이제 근데 그러면은 강남과 강북 부동산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강남을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5배 벌어졌다 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똑같은 평수인데 얘가 5억이고 얘가 25억이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시 이게 상대적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강북을 사기도 있거든요. 근데 강남 좋은 건 알겠는데 야, 저거 25억 나 없는데? 5억? 야, 이거 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서서히 25억짜리는 이런 식으로 가거나 조금 20억으로 떨어지고 얘는 올라와 가지고 다시 15억으로 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너무 붙었네 하면 다시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 그때인 것 같아요.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3배 정도. 두세 배 정도. 지나치게.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버는 기업인데 신흥국 기업은 이제 그러니까 똑같이 1원을 버는 기업인데 신흥국 기업의 가치는 10원, 여기는 20원, 30원으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사실은. 똑같이 버는 돈은 똑같은데. 그러나 성장 속도는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1원을 버는데 선진국 애가 뭐 5년 10년 후에는 10원을 버는 애고 얘는 3억밖에 못 번다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빅테크 요거 보고. 그렇게 못 벌 것 같아. 그렇죠. 우리의 패러다임은 빅테크는 영원한 독점이기 때문에 진짜 그 순이익이 지금 1원이면은 2원, 4원, 8원, 15원 와 빠마 갈 거야 이게 했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작가님 미국 주식 지금 진입하는 거는 반대이신가요? 진입.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 배분 일환으로 진입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왜냐면은 지 말이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하는 소리가 3월부터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팡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런데 이제 그거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골고루 나눠 쓰자는 걸 매우 추천해요, 지금. 골고루.
요즘 어쨌든 10년 단위로는 미국 주식의 기대 수익이 낮거든요. 훨씬 안 좋으니까. 예.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와 사이가 매우 좋으신데 1년 후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실제로 트럼프 측근들이 네. 1년 뒤에 버려진 경우가 일기 때 꽤 있었던 엄청 많죠. 예. 아니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트럼프는 세상에서 가장 그 파워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 뭐가 구신거리면 사기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맞을 때는 같이 협업을 하는 건데 하다 보다니까 저 새끼 아니냐 하면 fuck you 하고 끝나면은 뭐 어떻게 할거요 그게. 예. 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제 그 공화당이 선거 정책도 테슬라에 되게 유리하게 많은 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규제 많이 철폐하고 이제 우주 사업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일론 마스크가 떨어져 나갔다 봐. 그러면은 그 정책이 어느 정도 무효화되거나 흐지부지 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예. 지금 그 도주에 하는 그 노력도 이제 많이 위안부야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미 주가에 그게 좋은 방향으로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건데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반토막됐는데 그것도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 이유가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 예, 그게 뭐 그 하느님이 되었든 부처님이 되었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뭐 일론 마스크에서 사람들 투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심지어 비트코인을 투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투자에서 종교적 맹신은 보통 아름답지 않았다. 예, 그렇죠. 네. 그럼 작가님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비교할 때 그래도 하나의 몰빵 투자한다 내가 DCA로 할 때 둘 중에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골라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비트코인 가야죠. 그래도 비트가 낫다. 예, 왜냐면 여기는 이거는 이제 사람 리스크는 일단 없잖아요, 이게.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공급 리스크도 없고 똑같이 2,100만 개잖아요. 네. 그거는 일단 확실히 그래도 좋죠. 예. 중간에 누가 그러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건 좋은 거죠. 예. 탈중앙화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하나 몰빵은 반대. 그렇죠. 네네.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그럼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로 한국 주식도 좀 사고 미국 주식도 좀 사고 부동산도 좀 사고 그쵸. 비트코인도 좀 사고 그렇죠.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내가 맞았냐 틀렸다는요. 사실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서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다고 샀는데 내리면은 내가 틀린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냥.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어차피 이제 야구 선수들도 이제 타율이 3에서 4할이면 돈 벌잖아요. 근데 사실 투자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 3할 4할 할 때 홈런을 치면 돼요. 이제 나머지 6할 할 때는 조금만 잃고 그것만 반복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손실을 인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실을 본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맨날 존버하고 본전까지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솔직히 투자라는 거는 진짜 그 3할 4할을 목표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만 잘 보면 돼. 나머지 6번은 그냥 쿨하게 이만 떨어지면 그래 나 틀렸다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존심. 삼진 당했어. 그렇죠. 삼진 당하면 뭐 어때? 다음에 맞추면 되는 거지. 좋습니다. 그럼 그쵸. 지금 테슬라 그 당선 이후에 2배 됐었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럼 그때 10년 뒤를 보고 진입하신 분들 많으셨거든요. 이거 장기 우상향 할 거라고. 네네. 그럼 지금 반토막 났을 때 지금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투자 아이디어가 그거였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투자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좀 빈약했을 수 있죠, 당연히. 작가님은 그게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단위로 테슬라 되게 좋게 봐요, 사실 저도 근데. 근데 그거 사실 근데 떨어지면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마다. 그래 될것 같네. 왜 굳이 그걸 다 쳐맞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단계 상승했을 때 좀 팔고. 지금 같은 조금 더 사고. 그리고 이제 꺾여가지고 선 밑으로 내려가면 팔고, 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사고 이래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거를 10년 하면요, 10년 전부에 했던 거보다 이제 비슷하게는 먹을 거고, 근데 스트레스는 훨씬 적을 거예요. 중간에 그 70-80% 떨어진 거 그다 피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가님은 미국 주식 자체를 지금 25년부터 향후 10년간 수익률이 예금보다 못할 거라고 보신다. 그죠. 네네. 좋습니다. 나올 수 없어 그 이상. 아무리 테슬라가 좋아도 어쨌든 미국 장 전체가 안 좋으면 좀 어렵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장이 좋다라는 거는 자전거 탈 때 이제 내리막길 가는 거고 장이 나쁘면 오르막길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르막길 해도 성공하는 기업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어렵죠 아무래도. 어렵죠. 아무래도. 그렇죠. 상승장에서 보는 것이 쉬우니까. 그건 쉽죠. 다 오르니까.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그 우리나라 국장 한국 주식 얘기 좀 해볼게요.